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지난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최근엔 서울대 출신 남성들이 같은 대학 여하구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검거될 수 있었던 데는 민간 활동가의 역할, 그러니까 민간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해자와의 만남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강영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죠. 아직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직장 내 CCTV 설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에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어요. 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수감 중이라서 참석을 할 수 없었고 네. 또 이수진 무소속 의원 동작을 지역구 두고 있는데 이분이 빠졌거든요. 이름 2명을 제외해서 재석 의원이 294명이었고 이 중에 찬성이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돼야 그게 가결이 된다라는 네. 기준을 놓고 보면 196표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데 가결되기에는 부족했던 그런 표가 드러났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표결 결과 이른바 이탈표의 규모를 두고서 현재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이탈표가 나온 것이냐 혹은 찬성한다고 했던 여당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은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계산을 해보면 찬성표만 일단 놓고 보면 179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딱 그 민주당, 정의당 포함해서 범야권 의원 수하고 179표 딱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당 내 이탈표가 의문인 거죠. 국민의힘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하겠다 입장을 밝혔었는데 그럼 그 5표가 어디 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반대로 반대표를 좀 볼게요. 반대가 111표 나왔거든요. 범여권을 전부 더하면 115명입니다. 여기서 5명이 이탈했다면 110표가 나야 되는데 반대가 111표, 한 표 더 나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차마 당론을 거스르지 못해서 찬성이라고 딱 하진 못하고 좀 무효 투표 쪽으로 갔거나 네. 아니면 5명 중에 1명은 반대 당론을 수용을 하고 마지막에 마음을 움직였다거나 아니면 또 공언대로 찬성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왔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명분상 부족한 지금으로선 그렇게 보여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내부 이탈표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그럼 5명 중 일부가 무효표를 던졌다고 보는 건데 네. 그럼 이번엔 좀 무효표를 볼게요. 이게 수기투표 국회법에 따르면 가부 이렇게 해야 돼요. 가부. 네.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가부 이거를 적어야 되는데 네. 이거 이외에는 다 무효표가 되는 거죠. 찬성이라고 써도 무효, 반대라고 써도 무효. 근데 이 무효표 4표 중에 3표를 보면 그 찬성한다는 쪽에 점을 찍거나 가라고 쓰면서도 앞뒤로 괄호를 써놓거나 네. 아니면 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다 찬성한다는 뜻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찬성을 드러내면서 유효표는 안 된
그런 표가 4표가 된 거죠. 이렇게 얼추 보면 좀 표가 대충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이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따르기 위한 기표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은 있지만요.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해라. 나는 찬성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 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 이렇게 맹비판했고요. 또 여당이 이번에 굉장히 이탈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네. 뭐 1대1로 마크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꼬집으면서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놨죠. 네, 대통령실은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모든 입법과 정책 사안에 관해서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정도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해병대 예비역들이 어제 국회 표결 과정을 참관했다고요. 네, 이분들이 상당히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뭐 운동 같은 걸 펼쳐왔는데 네. 4층 방청석에서 이날에도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결 발표가 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 소리를 치면서 너희가 보수냐? 너희가 자식이 있느냐? 절규를 했고요. 이근석 해병대 214기 예비역은 당신들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이렇게 하겠느냐? 인간이냐? 이게 국회의원이 할 도리냐?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해병대 예비역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 이 10년 전에 군 구타 사망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던 윤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도 이번에 재표결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네.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 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들이 뜻대로 다 되진 않아서 그 사이에 최상병 사망 사건도 박정훈 대령의 수사 외압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짚어내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당시 그 윤일병이 냉동만두를 먹다가 질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석연치 않죠. 석 달 뒤에 구타 때문에 맞아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어머니 안미자 씨가 주장을 하는 건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금의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김관진이다. 또 사건을 맡았던 군사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이 한톡속이 돼서 면죄부를 나눠 가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런 아픔을 반복하고 싶진 않았지만 최상병 사건이 10년이 지나서 벌어졌고 아직도 이렇게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일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다. 이런 점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 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다른 야권들 개혁신당에서도 특검이 또 거부되면 박근혜 정부 시즌2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도 함께 폐기될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부결되면 사실상 탄핵 요건을 완성하는 마침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야권 6당, 6개 당은 합동으로 특검법 부결 규탄 대회를 열었고요. 주말에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특검 요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사실 지금 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의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절차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은 최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이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
공수처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일단은 공수처는 대변인 공지를 내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수사 보고들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구체적인 사안을 공표를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가진 사건인 만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단은 그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김계환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먼저 2번 출석을 했고 각각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모든 걸 부인하던 상황이에요. 뭐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인했는데 앞으로 3번째로 출석하게 되면 뭐 추가 진술 또 녹취 등을 토대로 해서 윗선의 외압 여부 등을 다시 추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른바 VIP 경로설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에 일단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가장 취재가 된 내용인 것 네.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과 3차례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이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입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에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종섭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네. 거예요. 통화는 각각 4분, 13분, 52초 이렇게인데 다 합치면 18분가량 되는 거고요. 같은 날에 이게 좀 타임테이블이 음성으로만 설명드리기엔 복잡한데 네. 이 같은 날에 보면 같은 날 통화했던 날과 그 당일에 오전 10시 30분에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2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에 박정훈 전 단장이 보직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입건한 뒤에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회수해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 경북청에서 사건을 회수한 것도 이날입니다.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사건 회수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날 오전에 8월 2일인 거죠? 네, 맞아요. 지난해 8월 2일에 오전에 이첩을 하고 낮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3번을 하고 그 사이에 박 전 단장이 보직해임이 됐고 저녁에 사건을 회수하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작년 8월 8일에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바로 다음 날인 9일에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는 결정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 전에 7월 31일에는 이게 원래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취소가 됐는데 이 취소 직전에도 또 2사람이 통화를 했다는 거죠. 이때는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고 02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아서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은 이 통화를 마치고 2, 3분쯤 뒤에 김계환 사령관에게 브리핑을 취소해라 지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 출석했을 때는 대통령과의 통화 자체를 부인했었어요. 앞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는 이 통화들이 이 기록 회수 과정에 영향을 진짜로 미쳤는지 여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 법안들도 있죠.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대표적으로는 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명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이와 함께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해서 야권 단독으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중에서 3개 법안,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이것들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나머지 이 세 개도 의결을 하자 항의 의사도 표시를 했지만 김진표 의장의 논리는 이게 심사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와의 이견이 너무 커서 이게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정신을 지키는 게 최우선적 도리라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제 뭐 다시 22대 국회에서도 이 거부권 정국이 반복이 될 것으로 지금으로선 보이는 게 일단 여당이 이렇게 거부권에 또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야당이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주장은 똑같아요. 네.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없었고 여야 합의도 없었다. 산무 법안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그냥 거부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장관들도 나란히 거부권 건의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먼저 박상호 국토부 장관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은 계속해서 권리 관계가 이게 복잡해서 가치 평가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 가격 두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국토부는 계속해서 야권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특별법 개정안에 그래서 반대를 해왔던 거고 이번에 그래서 박상훈 장관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이 법률 집행 책무는 정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사실 이게 가려낼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 장관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수가 있어서 이거는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1,700여 개의 법안들이 모두 폐기가 될 예정이죠. 네, 뭐 국회 마무리할 때마다 늘 바쁘지만 이번 21대 국회 정말 마지막까지 바쁘게 정쟁으로 얼룩졌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민생 법안들이 끝내 줄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워낙에 또 유명 스타가 연루된 그런 내용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공분도 샀던 내용인데 그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에 어린 시절에 이제 책임지지 않고 집을 나갔던 친모가 그 재산을 가져가는 그 때문에 이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추진됐던 법안인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처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20대 국회에서도 올라왔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사실 이번에 재발이 되고 그 법사위 법안 소위 통과도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겨우 좀 되나 했는데 다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또 시도별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안 이런 분야별 취약계층 지원 입법도 마찬가지고요. 모성보호 3법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이나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 또 대표적인 쟁점 중에 고준위 방패물법도 있는데 이게 원전 부산물이라고 하는 사용 후 해결료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반도체법 등등이 상임위는 어떻게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22대 국회가 내일 개원할 예정인데요.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워낙에 강한 대치를 이어가다 보니까 22대 국회 준비는 뭐 완전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예요. 법안 심사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 배분이 핵심인데 지금 사실상 이렇게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면 도리어 더 여야가 오히려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지금 여야가 이 원구성에 대해서 상호 절충안조차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흐름은 좋지만 이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화도 부근 3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으로 남양주 요금소에서 화도나들목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에서 서초, 더지나 남사 부근으로 각각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후 영동에서 한간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도로 관련 작업으로 영동 나들목 부근으로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군포에서 부곡, 더지나 용인에서 양지 터널까지 각각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여주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비탈면 보강 작업으로 부근 짧게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팔탄 분기점 부근으로 조춤하고 이후 서산 휴게소에서 해미 부근 2차로에서도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먼저 살펴볼 사건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되는 서울대 N번방이라는 건 조금 그냥 언론에서 붙인 거라서 서울대에 주목할 필요도 없으시고 N번방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일종의 성인 대상 성착취 범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서울대가 붙었냐 하면 주범인 39살짜리와 31살짜리가 서울대 재학생이었고 졸업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종범 셋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범인은 5이고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지금까지 61명인데 그중에 12분이 서울대생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는 이제 그런 가해자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건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가을부터 시작된 건데요. 어떤 여학생이 뜬금없이 이제 텔레그램에 어떤 걸 받았는데 자신의 어떤 얼굴과 이상한 상당히 심각한 형태가 합성된 걸 받은 거예요. 네. 충격을 받아갖고 근데 계속 그게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뭔가 뭐 그런 나쁜 얘기들이 오는 거죠. 그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해갖고 일종 계속 유인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반복된 것을 통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게 본인만 아니란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이나 된다는 걸 알게 돼 갖고 그래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서 사실은 이것이 중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 이의 제기했고 다시 또 거기서 또 중지가 됐고 결국은 이제 재정 신청 법원의 재정 신청을 통해서 사건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이제 민간 활동가가 거기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인을 잡게 된 상당히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3년이나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래된 사건인데 저는 민간 활동가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생경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수사에 민간 활동가라는 건 사실 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관이면 수사관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묘한 거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과거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언더커버라고 하는 함정 수사,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그걸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관련된 성범죄에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성인 대상 그 성범죄는 위장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도 있는 그렇군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하는 민간 활동을 하는 분은 조주빈 사건,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이죠. 그 사건 때 그들을 추적했던 불꽃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도움을 많이 주셨고 피해자분들이 생각도 못해서 이분을 찾아갔고 그분이 2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결국은 이분 때문에 경찰이 적극도 나서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비슷한 여론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위장 수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절차가 복잡하다고요? 예, 사실은 절차가 간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수사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비공개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범인인 양 행세하는 거기 때문에 최악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범죄가 없었는데도 위장수사를 그냥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제한되게 수사부서장의 승인도 얻고 검찰을 거쳐서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보통의 수사관과는 다르게 위장수사관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개 시도청에 위장수사관은 한 명씩만 배치됐으니까 아주 적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일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위장수사를 확대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가상의 주민번호를 가진 실제의 행정전서망에 등록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원의 허가라든가 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도 최근에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해자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카톡에 푸사 같은 거를 그냥 퍼와갖고 거기다가 상당히 심각한 내용을 붙여갖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푸사에 있는 여러 사진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상한 형태로 AI를 통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지도 않은 사진이 갑자기 인터넷에 퍼져버리면 그분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저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그렇죠. 이런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 논란 자체가 한편에서는 젠더 갈등으로 가는 좀 양상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개혁신당의 허은하 의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당선자 같은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죠. 네. 사실은 이게 공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이 범인이니까 조금 뭐 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비중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 일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이 남성 중심의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막 쌓여갖고 뭐가 좀 이상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적 명예훼손 사건 어떤 사건이고 또 수사 중인지도 좀 예. 궁금한데요. 사건을 좀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여성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특정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주한미군 같습니다. 외국 남성을 상당히 심각한 어떤 언어적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게 또 댓글에 달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네. 되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성적인 명예훼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거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건과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조주빈의 N번방 사건은 실제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지금 이 서울대 N번방 사건도 성착취범죄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접근해갖고 성적인 모욕을 하는 사건의 내용인데 네. 지금 이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모욕 사건이죠. 그러니까 결과 질이 다른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좀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분류가 다르다라고 그리고 처벌도 다르다. 처벌이 어떻게 다를 수 그러니까 있어요? 혐의가 말하자면은 입증됐다는 전제하에서 네. 성적 명예훼손 사건은 벌금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네. 소위 말하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조주빈 같은 건 34년이 나왔죠. 물론 서울대 N번방 사건은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심각한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다고 수사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보실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이야기를 좀 넓혀봐서 최근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이런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에 이런 좀 무시무시한 살인 예고글들도 부쩍 많아진 느낌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살인 예고글이 신림역 사건 이후에 이제 뭐 사실 476건 수사에서 235건을 검거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네. 뭐 어느 여중에 가서 뭘 하겠다, 어느 여고에 가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끼시는 상황은 맞습니다. 뭐 단순 장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 장소도 특정하고 뭐 어떤 시기까지 특정했기 때문에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인데 경찰로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구대 출동 정도에서 코드 1, 0 정도인데 이제는 조금 그래도 경찰은 형사기동대라든가 순찰대 같은 걸 동원하고 특별한 건 경찰 특공작이 동원해서 초동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왜 이런 살인 예고글을 올릴까 피의자가 검거되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프로파일러로서. 일종의 관정이죠, 관정. 쉽게 말하면. 이게 나 좀 봐줘.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 힘듦이 있어, 고통이 있어라고 받는 것이 있어갖고 대부분의 경우는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소외라든가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단절을 겪는 사람들이 사이버 상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이런 것이 미국 같은 경우 외로운 늑대로 나타나는 경우요. 네. 일본은 히키코모리 같은 형태 중에서 좀 확장된 판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처벌이 두렵다면 이렇게 살인 예고글까지 올리긴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처벌이 높다고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중도 해야죠. 치료라든가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식적으로 할 때는 처벌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처벌은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벌금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벌금이라면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 자유형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 실제로 이번에 서울역에서 남녀 50명을 죽이겠다라고 칼부림 예고글을 올렸던 피의자도 그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범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중협박죄 뭐 이런 죄를 신설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뭐 이건 기존의 협박죄와는 뭐가 다른 걸까요? 협박은 이제 개인에 대한 겁니다. 특정한 사람들. 근데 여기는 내가 어떤 공간에서 뭘 하겠어. 공동체에 대한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기 애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공격과 위해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이런 기존 협박보다 훨씬 더 높은 방식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그러니까 뭐 좀 네.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초입 단계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해야 된다는 말은 맞고 공중협박죄를 엄격하게 되면 신설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끝으로 이런 글을 올리는 게 대부분 좀 젊은 층에 집중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떠한 뭐 예방 차원의 교육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같은 또래들끼리 이제 게임하듯이 장난하듯이 일종의 경쟁하면서 올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의 확대라든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어떤 윤리라 이런 것들을 좀 규범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없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청취자분들의 열망은 누구나 같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더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생활 속 궁금증을 풀어보는 한낮의 과학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를 보면 무리한 투자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한몫하려는 한탕주의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탕주의는 한 번의 시도로 큰 재물을 얻거나 크게 성공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단어인데요. 이런 한탕주의에 빠져서 불법적인 일을 벌이다가 결국 불행을 맞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탕은 한바탕이라는 뜻이고요. 한 번의 일거리를 속되게 이루고 있습니다. 관용구 한탕치다는 부정행위나 범죄행위 같은 못된 짓을 한바탕 무분별하게 저지르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한탕주의와는 조금 다른 것으로 한건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죠. 한탕주의로 한미천 잡아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한미천은 한몫할 만한 미천이란 뜻인데 일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이릅니다. 바로 이 미천과 관련된 표현으로 본미천, 주머니 미천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본미천은 자본으로서 실제로 들여놓은 본디의 기본 자산을 말하고요. 주머니 미천은 주머니에 넣어두고 좀처럼 쓰지 아니하는 약간의 돈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아껴두었던 주머니 미천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돈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이 좋아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맑은 만큼 볕도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서 야외 활동하실 때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오존 농도도 높아지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과 전라도, 경상도에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존은 눈과 호흡기 등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올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과 대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강릉은 30도로 경상도는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는 2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서늘해지는 저녁에 입을 수 있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부터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1도, 습도는 38%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야당이 어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들 가운데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제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제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기록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직접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던 당일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과 전화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150여 개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조각과 쓰레기,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0.7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 기록을 썼습니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3월에 태어난 출생아가 2만 명 미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된 가운데 정부는 전체 전공의의 8.2% 수준인 860여 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며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온 재난 문자에 화들짝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혹시 임선우 캐스터도 받으셨나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야근하다가 늦게 퇴근해서 그대로 골아떨어져서 잠들었거든요. 네. 한참 자다가 야밤에 날아온 재난 문제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또 이 재난 문자 알람 소리도 엄청 크잖아요. 비몽사몽 하다가 내용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다시 그대로 잤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어젯밤 11시 34분쯤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식별됐다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영문으로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문구와 함께 요란한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 많은 분들 밤잠 설치셨을 텐데요. 군 당국이 처음 관련 내용을 공지한 뒤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그것도 국가적 위급 상황일 때 발송되는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건데, 경찰과 소방서에는 대피해야 하는지 문의가 빗발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문자를 발송한 경기도 민방위통제소는 군 당국이 강하게 요청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발송 당시 비행체의 정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급 재난 문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사 행동도 아닌 대남전단 살포에 공습 위기경보 문구까지 적은 건 문자 발송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말일에도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잘못 발령하면서 출근길 큰 혼란이 빚어졌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도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때 아침 생방송 중이었거든요.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받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방송을 책임진다 하고 그대로 진행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오발령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었죠. 이번에는 오발령 사태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간밤 경기도와 강원도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봤을 때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군 당국이 수거에 나서고 있고요. 혹시라도 마주치게 되더라도 절대 접촉하지 마시고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얼마 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지시했던 이른바 이 팀장으로 불리는 인물이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팀장이 어제 조사를 받다가 도주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정황을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허술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시 쉬는 시간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울타리를 넘어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수갑도 차지 않은 상태였고요. 심지어 바로 옆에 2명의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역으로 골목을 요리조리 뛰더니 남성, 조사받던 곳에서 300m 떨어진 교회에 몸을 숨겼는데요. 근처 CCTV에는 경찰을 따돌리고 여유롭게 여기저기 배회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교회 2층 옷장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도주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겨우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를 경찰이 관리를 소홀히 해 도주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관리 소홀로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더 문제라고요. 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올해 초 마약범죄 피의자가 도망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 수사대장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했고요. 또 이달 초에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붙잡힌 네팔인이 도망쳤다 하루 만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2년 전 광주에선 데이트 폭력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겠다며 밖으로 나왔다가 그대로 도망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때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경찰의 기강회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죠. 요즘 반도체 붐이라고 불릴 만큼 업체 간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기술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대표 반도체 기업 중 하나죠. SK 하이닉스도 기술 유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현지 직원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국내에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민감한 핵심 기술이 어떻게 유출됐고 또 후속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2년 전이죠. SK 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D램에 하이K 메탈 게이트, 이른바 HKMG라는 공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누설 전류를 막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 차세대 공정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같은 해 6월 SK 하이닉스 중국 법인에서 이 공정과 관련된 기술이 중국 업체 유출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술을 빼돌린 사람은 당시 중국 법인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고객 상담실의 책임자급 직원이었는데요. 관련 자료를 출력해 유출했다고 하는데 USB를 통해 자료를 빼낼 수 없자 자그마치 3,000장을 인쇄해서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직원 당시 중국 화웨이의 반도체자 회사 하이실리콘에 이직하기로 정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측이 유출 정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사표를 낸 뒤였습니다.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한 건데 부실한 후속 대응이 아쉬웠고요. 사표를 내러 한국에 들어왔던 해당 직원에 대해 회사가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직원은 중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신고가 더 빨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 직원은 이후 실제로 하이실리콘에서 근무를 또 하기도 했는데 별다른 사법 조치가 없자 지난달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출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실제로 중국 기업에 자료가 넘어갔는지 배후가 있었는지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달 초 자료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했는데 해당 직원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술이 유출이 된 겁니까? 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수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요. 이 돈을 떠나서 국가 핵심 기술로까지 지정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반도체 절연막을 실리콘 산화막에서 신물질로 바꾸고 전기가 들어올 때 대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를 여기에 맞는 금속 소재로 바꾸는 공정인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에너지 사용량도 줄이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높일 수 있는 신기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핵심 기술에도 지정될 만큼 개발도 어렵고 이 때문에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왔는데요. 이 개발에만 조 단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나 허무하게 종이로 출력해갔다는 게 살짝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6건, 이 중 반도체 기술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피해 규모 무려 23조 원에 육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의 핵심 기술이 또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술 개발 못지않게 이를 지키는 것도 국가적 과제로 중요시 여겨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무리를 빚은 가수 김호중 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통화의 녹취가 발견이 됐다고요? 네, 어쩜 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당시 사고를 낸 김호중 씨 대신 매니저가 자신이 한 일이라며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끝까지 발뺌해 왔었는데 경찰이 사고 직후 이들이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김호중 씨, 연신 죄송하다면서도 경찰이 압수해간 아이폰 세대 비밀번호는 일부만 알려줬는데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끝까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리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 당일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깔려 있어 가능한 일이었는데 특히 사고 직후 김 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를 해달라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이 녹취를 근거로 김 씨에 대한 혐의를 기존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전하는 저도 이제는 헷갈릴 지경이거든요. 공항을 핑계 삼다 술자는 입에만 댔다가 결국 구속 전날까지도 공연을 강행했는데 파면 팔수록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사태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곳들이 많다고요. 네, 김호중 씨가 소속된 이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여기에 투자한 개그맨 정찬우 씨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SBS 미디어넷이 억소리 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지분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찬우 씨가 28.3%, 카카오 엔터가 10%, SBS 미디어넷이 3.6%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75억 원, SBS 미디어넷 역시 36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가 알려진 뒤에도 창원과 서울 공연을 강연해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125억 상당의 선수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도 했는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약금을 물지 않기 위해 구속 전날까지도 무대에 오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슈는 서울 도심에서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강남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뒤통수를 맞아 돌아보니 까마귀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멀쩡히 길을 걷다 까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웃어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전봇대에 올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 사람들에게 위협하듯 코앞까지 다가가는데요. 그러더니
보니 한 남성에게 날아가 머리를 정통으로 공격하곤 도망갑니다. 놀란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까마귀는 벌써 위를 몸을 피했고요. 잠시 뒤에는 바로 옆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쪼았는데 모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때 아닌 까마귀 습격입니다. 여전히 높은 곳에 앉아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매일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겐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려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문제는 이 까마귀들이 점점 더 도심에 몰려들고 있다는 건데요. 도심 공원 등에서 먹이를 구하기 쉽고 빌딩 이곳저곳에 둥지를 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까마귀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원과 평택 등에서도 까마귀 수백 마리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통상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까마귀 번식기인데 이 시기에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관할구청에서 나와 까마귀 둥지라도 치워 없애면 더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까마귀 공격을 당할 경우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하는데요.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만 포획이 가능해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고요. 자연에서 터전을 잃고 도시로 날아온 거란 지적도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여러 각도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에서 보트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낸 게 다름 아닌 우리의 해경이었다고요? 네, 우리 해경대원이 침몰하는 배에서 관광객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인데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태국에서 이런 활약을 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는 태국 여행 중 자신을 구해준 김민성 경찰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사연을 들여다보니 이 글쓴이 지난 6일 태국 유명 관광지인 수상시장을 찾아 보트를 타고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운항 중 배가 크게 휘청이면서 오른쪽에 있던 건물과 충돌했고 이후 배가 기울어지면서 물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우왕좌당하던 그때 함께 타고 있던 남성 승객이 배에서 내리세요라고 외치면서 물로 뛰어들었는데 휴가 중이던 제주 서귀포 해양경찰서 김민성 경장이었습니다. 이 용감한 청년 관광객들을 모두 육지로 구조해 이후에도 탑승자들의 건강 상태까지 꼼꼼히 챙기며 구호 조치를 했는데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마주한 도움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휴가 중에도 본원 모먼트를 확실히 보여준 김민성 경장님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 짧게 부탁드릴게요.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그 KTX 역사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대전하면 이 성심당 빵집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대전역점은 기차로 대전을 오가는 이용객들이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로까지 자리 잡았고 저도 혹여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러서 부추빵이랑 튀김소보로 사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더 이상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문제 때문인데 코레일 유통 측은 임대 수수료 17%를 제시했는데 환산하면 매달 4억 4천만 원, 1년이면 5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때문에 그간 1억 원가량을 내왔던 성심당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 현재 수준 이상 지불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성심당 아니면 대전역에 누가 저 월세를 감당하냐, 그 돈 다 낼 바엔 역 앞 건물을 사서 매장을 차리겠다 같은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빵지 순례 코스 하나가 줄어드는 건 아닌가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윤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근 반려견 훈련사로 유명한 강영욱 보든컴퍼니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특히 강영욱 씨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는데 그것도 다시 퇴사한 직원들이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과연 진실이 뭔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특히나 이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회사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뭔가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동법적인 관점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해서 사무실에 돼 있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요거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논란이 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그 강영욱 씨가 운영한 보증 컴퍼니의 전직 직원들이 21일 날 이제 제보를 하게 되는데요. 사무실 곳곳에 CCTV가 있고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했다라고 네. 뭐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영욱 씨는 뭐 강아지와 외부 물품이 있는 공간은 누구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CCTV가 꼭 있어야 됐다. 그래서 직원 감시용이 아니고 개물림 사고와 도난 외부인 침입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것이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요. 다시 뭐 재반박이 이루어지면서 네. 뭐 CCTV가 도난 방지 외부인 확인 목적이었으면 현관에는 CCTV 설치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9대나 설치돼 있다. 실제 업무 모니터를 비추는 것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막 논란이 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강영욱 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공방, 특히 그 가운데 노동자의 동의 없이 설치된 사무 공간 내 CCTV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노동 감시와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죠.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요. 노무사님,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법의 위반 사항은 맞는 걸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긴 그 과연 어떤 법을 적용받을까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그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이 식별 가능한 정도의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CCTV 촬영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으로 평가되고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되고 촬영된 근로자는 정보 주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사 내 CCTV 설치를 모든 CCTV에서 불법으로 다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닌 경우는 그 목적 이용 외에 사용되었을 때, 목적 외에 사용됐을 때가 불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CCTV 설치로 논란이 됐던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첫 번째는 아무 CCTV가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CCTV가 생길 때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게 왜 설치하는 거지?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해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제 CCTV가 설치된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행동한 이유에 지적이나 제재들이 들어올 때 이제 그때는 이건 노동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갈등의 싹이 틔웁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하기엔 반문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CCTV가 안 찍히는 곳이 어렵다고 할 정도로 CCTV가 설치된 곳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들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법에서는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원칙은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 어딘가에 보시면 이 CCTV 설치 목적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실 수 있게 돼요. 네.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치고는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사실 뭐 웬만한 장소에는 CCTV가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금지지만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뭐 범죄 예방 같은 거 위해서 허용한 것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CCTV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여기에서는 CCTV 영상의 활용처 즉 녹화된 영상은 법령에서 규정해 놓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열람이나 배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CCTV 굉장히 많지만 지키고 있는 거지만은 결국 어떤 사람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혹시나 이제 간혹 음식점이나 이런 거에 도난 사건 겪어서 네. CCTV 좀 보자고 하면 사실 우리 바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찰관 입회하에서 보게 열람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역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치 목적 외에 용도 외에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회사 내부의 공간, 뭐 사무실 같은 공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CCTV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범죄 예방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고객 상담실이나 출입 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공개 장소에서는 목적 그 시설 안전 목적으로 우리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 내부 우리 사무 직원들만 있는 사무 공간에서는 이게 조금 얘기가 또 달라지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보통 사무실은 손님이나 뭐 다른 협력사 직원들은 대개는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범죄 예방이란 목적은 좀 모호해지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볼 때는 비공개 장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그 지적이신데요. 특히 이제 이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비공개 장소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15조 1항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명백하게 그러니까 정보 주체 우리 직원의 이익보다 권리보다 회사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데 CCTV가 저도 직원이긴 하지만 네. 내가 일하는 장소, 특히 컴퓨터 모니터를 직접적으로 비추고 확대해서 그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면 네.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축되긴 하죠. 위축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제일 필요한 사안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 컴퓨터는 모니터는 직접 비추고 있지만 우리 이 개인정보 처리자 회사가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회사는 이 사무실의 비공개 장소를 CCTV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할 텐데요. 이제 거기에서는 조금 더 애매모호한 어떻게 회사의 이익이 뭔가 더 크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게 맞고 동의 받을 때는 그 수집 목적하고 범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직장 내 CCTV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게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최근 대법원이 보안 및 화재 감시 용도의 CCTV도 근로자 감시 효과가 있으면 우리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게 위법성이 있다고 한 거거든요. 네. 좀 발단이 된 사건을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됐어요. 2015년 11월에 군산 공장에 보안 화재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이제 시험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네. 이게 그동안 자재 도난이나 화재 사건 등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이제 직원들 조합원 분들이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4차례에 걸쳐서 총 CCTV 51대의 검은색 비닐봉지를 씌웠고 회사는 결국 업무 방해죄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심, 2심 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해 6월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내리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게 됐어요. 네,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었을까요? 이 대법원이 지적한 거는 사실 공장 부지 내부를 촬영한 19대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공장 내부는 비공개 장소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이 적용된다. 특히 사측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니 근로자의 권리보다 회사의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에만 CCTV 설치 이용이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구체적 내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인 근로자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 네. 같은데요. 네. 재판부는 노동자들에게 무죄까지 선고를 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례에서 이제 대입해서 왜 무죄가 되는지 이유를 설시했는데 여기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직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 주체가 다수다. 네.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 CCTV 설치 공사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라는 점을 들어서 회사의 이익보다 근로자의 권리가 더 크다고 보고 CCTV를 가린 행위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사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이게 항상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됩니다만은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걸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예외는 드물게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철도 차량 운전실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 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손만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최장 7일간 열람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 즉 철도 사고의 원인 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 달성에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촬영 대상 및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기관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보다 명백히 우선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이처럼 이 비추는 각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해질수록 이런 논란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이런 걸 강제로 설치하고자 할 때 노사협의회에서 약간 제동 브레이크를 걸 수라도 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 화재 예방으로 받아놓고 그 CCTV 지켜보면서 여러 지시나 지적 등을 하는 경우엔 노동 감시를 해버리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제재 근로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판결에서처럼 극단적인 행동이 뭔가라도 해야 되죠. CCTV를 비닐 종이로 가리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게 근데 일반적인 회사원들이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노동 감시를 하고 당하고 있다는 데에서 입증이 쉽지가 않다. 어렵던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노동 감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좀 자료들을 모으면 될까요? 결국에는 CCTV가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거나 뭔가 또 제재가 들어오면 이거는 감시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보 주체인 근로자분께서는 그 CCTV 그 영상을 바로 확보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메모하고 기록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사측이 CCTV를 노동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맞습니다. 직장 내 괴롭히면 결국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서 근무 환경 악화시키니까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과도한 선을 넘은 간섭 같은 거는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에서도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간식 취식 후 간식 맛있냐 등을 실시간 모니터 직원을 관찰한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강영욱 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공방, 특히 직장 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직장 내 괴롭힘, 노동 감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CCTV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시죠.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have a dream, 아바. 아바의 I have a dream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께서 문자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콩으로 K125258609님. 의 의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할머니 낙상 위험이 있어서 관찰용으로 CCTV가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집에 요양사님이 돌봄 서비스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케어하는 요양사님도 같이 찍히는데 이건 괜찮을까요? 요거는 뭐 벌써 그 요양보호사님이 소속된 센터에서 먼저 그 CCTV 여부를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다 먼저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센터 차원에서 있지 않았을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그게 없다고 하시면 그 요양보호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동의를 받으시면 다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뒷번호 3043 쓰시는 분. 편의점에서 알바 중인데 사장님이 CCTV를 보면서 일을 자주 시키십니다. 그런데 정말 수시로 그러셔서 조금은 숨 막히기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참는 수밖에 없을까요? 예, 뭐 편의점주님께서 같이 하지 못해서 CCTV 보시면서 업무를 좀 지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괴롭힘으로 보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도가 지나치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 좀 갑갑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뭔가 어떻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7866님, 제 동기는 회사 컴퓨터로 개인적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사이트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보려면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업무 시간 컴퓨터로 뭘 하는지 회사가 열람하는 건 위법 아닌가요? 이게 열람하는 목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회사가 뭐 열람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떤 뭔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 이제 소속되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어떤 회사에 우리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그 시설물에 대한 그 관리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나의 비위행위나 뭔가 뭐 잘못하고 있는지 막 그런 걸 감시할 목적으로 이런 걸 한다면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콩으로 의견 보내주신 홍창희님. 직장 내 괴롭힘 말고 요즘은 갑질이 아닌 을질이 많다고 하거든요. 정말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맡은 일도 하지 못하는 후배들한테 말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이 경우 잘못 말하면 괴롭힌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충분히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고 어떤 그 포괄적으로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신고하는 사람 위주로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신고돼서 이걸 좀 돌아볼 때 정말 허위 신고인지 과장되어 있는 내용인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정지현 아나운서님도 안 계시기도 했었고 방송을 들으셨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병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 방송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간 장기 이식이 어려운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면역 체계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종 이런 조직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유가 뭐냐? 우리의 면역 체계는 내가 아닌 남, 정확히는 자기가 아닌 비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역 체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병원균을 가리지 않고 그냥 싹 다 공격하는 1차 면역이 있고 침입한 병원균의 어떤 특정 모양, 패턴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맞는 공격을 할 수 있는 특공대를 찾아서 활성화시켜서 공격하는 2차 면역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공대들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훈련한 방법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훈련에 실패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훈련소 밖을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역세포가 훈련소 밖을 나오게 되면 스스로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고요. 일단 한번 활성화되면 그 면역세포가 기억세포로 변하기 때문에 남기기 때문에 다음번에 재차 침입하게 되는 그 병원균은 굉장히 빠르게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이것이 백신의 원리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결국에 우리 면역체계의 특징을 주로 알아봤는데 이런 면역체계가 왜 있냐, 우리 진화 과정에서 왜 나타났냐라고 한다면 외부 병원균과 싸움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외부 병원균을 오늘 한번 알아보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면역 체계는 기본적으로 외부의 병원균들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병원균의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병원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균
세균, 박테리아가 세균이죠. 바이러스, 기생충들, 뭐 원생생물, 진균류, 프리온 단백질도 요즘은 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세균, 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물론 기생충도 있고 뭐 아메바바 같은 원생생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말라리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사실 그 원균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공부의 목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세균과 바이러스 두 개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름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균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하니까 우리말로는 또 비읍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영어로 보면 또 아예 B로 시작하고 V로 시작하니까 전혀 다르긴 한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단순히 크기가 크고 작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균은요. 단적으로 말해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균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세균인 건데요. 바이러스는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럼 죽은 거냐? 아니면 살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생명이라고 봐야 돼? 생물이라고 봐야 되나? 바이러스는 그냥 어떤 물질들 덩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냐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주머니예요. 그 주머니 안에 열어봤더니 그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은 어쨌든 생물인 거고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는 있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경계라고 하냐면요. 생물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 뭐 호흡을 하고 생식을 하고 이런 것이 생물이냐. 네. 그게 아니라 유전자를 전달하기만 하면 그게 생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관점으로는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생물이라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세균 감염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고요. 항바이러스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만 가지고 있는 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여러 형태로 가지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원래 유전 정보로는 DNA, 익숙한 그 DNA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RNA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는 이중가닥이다. RNA는 단일 가닥이야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RNA에 대해서는 코로나 그 백신에서 많이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바이러스는 자유로워서 이중가닥 RNA가 있는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냥 물질이 들어있는 주머니니까 그러하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세균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균이 박테리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균은 미생물 중에서 이제 단세포 미생물을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원핵세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핵세포 내용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세포 핵이 있고 진핵세포의 경우는 진짜 핵이에요. 핵이 있어요. 그래서 진핵세포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이 있어서 세균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구획에 잘 나눠져 있는 세포가 아니라 마치 짬뽕이나 잡탕밥처럼 풀어 헤쳐져 있는 거예요. 도시락을 쌀 때도 우리가 반찬별로 예쁘게 담아 놓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핵세포라면 그냥 비빔밥처럼 전부 다 섞어버린 거. 섞은 비빔밥입니다. 비비기 전에 그 비빔밥이 아니고 섞어놓은 그런 비빔밥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세균이에요. 당연히 좀 원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표면도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세포 표면에 있는 구조물들이 우리한테 전혀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우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우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건가? 혹은 영장류, 포유류 전체, 동물?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세균이나 고세균 같은 그런 원시적인 걸 제외하면 모든 종류의 진핵세포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식물도 포함하고요. 바나나도 포함하고 표도 포함하고요. 가재도 포함하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세포 하나짜리 진핵세포 생물도 있기 때문에 이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원핵세포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세균과 차별화된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세포의 표면에 세포벽이 있어요. 세균은요. 네. 그런데 보통 식물이 세포벽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의 세포막이 있고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서 단단하다고 하는데 세균은 세포벽이 있긴 한데 또 식물에 있는 세포벽이랑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름은 벽이지만 구성은 또 전혀 달라요. 같은 지붕이지만 비닐하우스 지붕이 있고 초가집 지붕이 있고 기와집 지붕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이름은 벽이고 어쨌든 세포를 지지해주는 기능은 하지만
보통 진핵생물은 없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세균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 살아는 있는데 전혀 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진핵생물에는 없는 그 세포벽 성분을 그 구조물을 공격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먹는 그 항생제의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다르게 말하자면 진핵생물에게는 효과가 없겠구나. 우리한테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세균은 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계속 분열하면 유전적인 다양성이 떨어지잖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는데 항생제 한 번만 처방하면 그래서 싹 다 죽어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세균이 어쨌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세균끼리 자기끼리 접합을 해서요. 유전자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예 분열을 할 때 유전자를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세포 분열할 때 전부 다 유전자를 복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에러가 좀 덜 교정됩니다. 이것도 의도한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정교하게 복사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좀 성글게 만들어요. 그럼 그러다 보면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지기도 하더라라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다른 생명체구나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들은 어떨까요? 자, 기본적으로는 세균은 우리 면역세포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깁니다. 항상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아닌데 감염돼서 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많이 있던데 싶잖아요. 우리 면역세포는 시간은 걸리지만 항상 확인하고 직접 죽이거나 항체로 제거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염이라고 하는 건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네. 세균들이 또 예를 들면 바이오필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단단하게 뭉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의 면역체계를 피해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균을 박멸하는 동안 한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는데 세균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버티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공격은 가능한데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균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가 제거할 수만 있으면 이기는 건데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 있습니다. 항생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균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우리가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생물질이 뭐냐면 세균과 싸우기 위해서 다른 생물들이 분비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핵생물은 없는 세균들만 가지는 그런 특징을 공격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세균 아까 말씀드린 세포벽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결국엔 항생제인 거예요. 그럼 항생제에 닿은 세균은 뭘 하냐면요. 얘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세포벽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실 이 항생제 때문에 이 세포벽이 얼기설기 좀 약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짓다 보니까 결국엔 세포벽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멸하게 되는 건데 부실 공사가 무섭다는 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 유명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종류의 푸른 곰팡이 주위에 세균이 싹 사라진 걸 보고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항생제를 발견했다라고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물에도 사실 세균을 죽이는 항생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도 당연히 그런 라이소자인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인류가 다른 생물이 만들어내는 항생물질을 추출을 해내기 시작했고 또 직접 합성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주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사실 항생제는 많은 분들께서 남용하지 말라. 웬만하면 쓰지 말라. 아이들한테는 특히나 이런 이야기들에 조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인류가 항생제를 사용한 게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균들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을 가져서 전혀 효과가 없는 세균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해내잖아요. 근데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보다 세균이 뇌성을 획득한 속도가 더 빨라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특정 세균에게 특별히 강한 항생제 같은 거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 합니다. 잘 의사들도 함부로 처방하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중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이런 항생제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 항생제 내성이 그럼 왜 생기냐면 우리 피부에 원래 상주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이런 세균들이 상재균들이 일상 항생제를 자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항생제 접하기 때문에 일부는 죽지만 일부는 내성이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새로 감염된 우리가 없앴으면 하는 그 병원균한테 자 이거 가져가 하면서 자기의 유전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원래 이로운 균들 혹은 별 문제 없는 균들이 그거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고 전달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 상재균의 수가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보다 10배가 많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의 주인이 세균이 아닐까?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보고서 사람들을 보고서 지구의 주인이구나 이게 아니라 지구의 주인이 세균인데 저 움직이는 애들은 그 세균 배양하는 집인가? 집들이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간에 상재균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문제 일으킬 수가 있냐면 대장 내에 있어야 돼요. 대장균은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천공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균 상태여야 되는 복강 내로 대장균이 들어간다. 그 자리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항생제도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조심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생제를 쓰면 기본적으로 상재균이 쑥 줄어듭니다.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긴 무주공산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다른 세균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네. 그러면서 막 신나게 자리 잡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요. 원래 거기 있었던 우리한테 안 좋지 않은 원래 살아갔던 그 이웃들이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상한 균들이 자리 잡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를 우리 설사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생제 처방을 받게 되면 증상이 사라졌으니까 그만 먹어야지. 이거 무서워. 남용하다가 괜히 내성 생기니까 무서워 이러면서 중단하면 안 되고 처방한 만큼은 끝까지 먹어서 끝까지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도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같은 병원균이지만 세균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신 바이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문득 오문일 수도 있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라고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도 어떤 처방약을 보고서 이게 뭔지 확인을 해보게 돼요. 이거는 항생제인지 아닌지 항바이러스인지 확인하는 것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지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아느냐 지식적인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러스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정확히 어떤 걸까요? 바이러스는 그냥 유전자 조각이에요. 유전자 조각들인데 어떤 단백질 캡슐 안에 소중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살아있는 세포 안에 들어오면 감염이 되면요. 이 숙주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유전자 복제, 전사 시스템, 번역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 세포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가 여기 이런 게 있네. 물론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전자 덩어리가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뭐가 생기냐면요. 되게 황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껍질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건 무슨 모순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순환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컴퓨터 코드 같은 건데 떠돌이 유전자를 번역했더니 그 유전자를 감싸는 껍질이 나오고 그 유전자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그 껍질 안에 집어넣어서 다시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물질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항바이러스제 있지 않습니까? 항바이러스제 쓸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일부만 가능하고요. 보통은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이 다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면역이 활성화돼서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증상을 좀 완화시켜주고 만약에 그때 좀 문제가 생긴다, 바이탈 사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라서 결국엔 바이러스는 누가 이기느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알아서 이기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유전 정보만 있으면 되고 세포 소기관들이 좀 없어도 되니까요.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RNA를 유전 물질로 삼는 레트로바이러스들이 있는데 DNA가 RNA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를 거꾸로 합성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도리를 어기는 바이러스들도 있어요. 이런 걸 레트로바이러스라 부르는데 이런 레트로바이러스는 자기의 RNA를 가지고 이걸로 DNA를 합성해서 숙주의 DNA 안에 끼워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심지어 레트로바이러스의 껍질과 RNA를 다 파괴하더라도 우리 유전자 안에 그 유전자가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럼 계속 그 안에서 숨죽이고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그 유명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가 바로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도 RNA 바이러스죠.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RNA 바이러스인 건데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역전사 요소가 없기 때문에 레트로바이러스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 돌연변이가 잘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매년 맞는 이유인 거예요. 작년에 맞았는데 왜 또 맞지?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맞은 그 백신으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의 기억세포가 올해 찾아올 걸로 예상되는 그 독감, 인플루엔자에게는 안 맞을 거예요. 아마도 모양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백신을 맞냐면요. 그해 유행할 거로 추정되는 그런 바이러스 몇 조각의 면역을 부여를 하는 건데 이게 유행을 만약에 때마침 한다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유행을 안 한다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방어를 하는 건데 이런 건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유행했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백신을 맞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으로 인해서 유행을 안 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세균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무슨 달 착륙선처럼 생긴 좀 우주선처럼 생긴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박테리오파지는요. 인류가 세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궁극의 무기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손 씻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세균은 죽죠. 그런데 네. 살아있지도 않은 것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숙주에 딱 인식하고 거기 갖다 붙는 거거든요.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달라붙는 건데 불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말 그대로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한 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비누로 잘 섞어가지고 손을 물에다 갖다 댔을 때 그 조각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무조건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끝으로 또 짧게 이야기 부탁드릴 텐데 손 씻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 같은 데 보면 고체 비누가 있는데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고 좀 찝찝하게 느껴져서 이거 손을 대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 안에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로 우리가 손을 닦은 다음에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물로 흘려보내잖아요. 그 순간에 원래 우리 몸에 있었던 손에 있었던 세균과 바이러스보다 훨씬 많은 양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안심하시고 잘 헹구기만 하면 되니까 비누를 쓰는 것이 그냥 물로 쓰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 씻기의 중요성 끝으로 강조해 주시면서 한낮의 과학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수요일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